최근 읽은 인문학 책 중 압도적 1위. 그렇다면 여러분, 인문학이 뭘까요? 인문학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과연 인문학이란 뭘까요? 이거를 생각보다 쉽게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오늘 배우고 넘어가면은 인문학이란 뭐야? AI한테 물어봤죠. 인문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야.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든 학문. 진짜 완벽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문학 하면은 보통 어떤 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것만 또 인문학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좁은 범위에서의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범위는 인문학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인문학이 다루는 것,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렇다면은 요즘 인문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은 진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이 책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깊이 있는 인문학 책이라고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듀얼 브레인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실용서. 근데 이 책도 여러분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해요. 이 책도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인문학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에서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볼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 읽으면서 좀 충격 먹었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그 챕터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혼자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듀얼 브레인은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에요.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입니다. 그냥 검증이 끝난 책이고 저는 이 후기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튼스쿨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의하는 이선 멀리 교수의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이분은 서평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감히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2026년 서평입니다. 올해 서평이에요. AI 대중화의 원년. 올해가 원년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AI 대중화의 원년을 맞이하면서 이 책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언어, 문화, 역사는 어떻게 인간을 바꾸는가? AI가 더 많이 바꿀 거라니까요. 다 인문학 책이에요, 여러분. AI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떠들어대는 책과 컨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이거는 인문학 책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나열식으로 떠들어대면. 근데 이 책은 어때요? 이 책이야말로 듀얼 브레인이야말로 진짜 진지하게 AI를 대하는 지성인의 책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완벽한 후기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책은 여러분 AI 4.0이 어떻습니다. 5.0이 어떻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니라 AI 버전과 상관없이 나의 내가 여기 있고 인공지능의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걸 어떻게 듀얼로 쓸 것인가. 지금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싱글 브레인으로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나 대신에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제대로 날 수가 없고 심지어 여러분 뇌가 퇴화할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안 좋아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된다? 듀얼 브레인으로 써야 된다. 이 책의 핵심이죠.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은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뉴요커 선정 올해의 책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포스팅을 캡처해 온 거예요. 이거 뉴요커 기사입니다. 실제로 더 뉴요커죠. 그 다음에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이고 북 리스트 에디터 초이스 선정 2025년 올해의 책이에요. 올해의 책으로만 3군데서 뽑힌 책이 뭐다?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에요. 정말 깊이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여러분 유드코스키 교수님이 인공지능 정렬 관련해서 최고 권위자거든요. 유드코스키 교수님이 진짜 각 잡고 쓴 책이에요. 각 잡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정말로 신이 탄생하고 인간이 종말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뭘 요약한 거냐면은 인공지능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노벨상 받으신 분 제프리 힌튼이에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구글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왜?
AI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인류 멸망한다고. 실제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인류 멸망 확률을 AI 때문에 10에서 20%로 언급도 했어요. 이거 다 요약한 거거든요. 가디언 기사. 그다음에 이 몇 가지 읽어보면은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될 가능성. 이건 뭐 100%입니다. 초지능이 될 거예요. 그 경우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함.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AI. AI가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 이거를 예전에 우려를 하셨거든요. 제가 실제 사례, 2026년 사례, 따끈따끈한 사례. 이거는 실제로 공개가 된 사례예요. 중국 알리바바 연구팀, 뭐 알리바바 하면 엄청 큰 회사죠. 알리바바 연구팀이 개발 중이던 AI 에이전트 롬이 훈련 중에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작업에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뚱맞게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실제 논문 연구 결과로 공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AI가 한 행동이 꽤 충격적임. GPU를 몰래 빼서 채굴에 사용하려고 함. 외부와 연결하려고 리버스 SSH 터널, 백도어 같은 통로를 생성 시도했고 보안 제한, 샌드박스를 우회하려는 행동까지 보임. 이건 지시된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행동.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벌써 이 정도면은 AI가 더 발달해서 초지능이 되죠? 그럼 이 책에 나온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어야 제도와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뉴요커도 가디언도 북리스트 에디터들도 이거를 뭐예요?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서 더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 왜? AI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멸종시키는지 그거 프로세스를 알려면은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이 책이 나오는데 그걸 읽고 나시면은 AI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시면은 사실 AI에 관련된 통찰력이 굉장히 깊어지십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정말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챕터로 가보면은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유드코스키 교수님은 여러분 허무맹랑한 위기론을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위기론자가 되고 싶지 않아해요. 근데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인을 읽다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나와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보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에게 이 정도로까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진짜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1889년 5월 18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날 한 남자가 태어났다. 이 사람이 인류의 재앙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 미줄리 주니어였다. 32년 뒤 그는 제너럴 모터스에 근무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기술적 재앙 중 하나를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휘발유의 첨가제로 사일티납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납을 섞은 휘발유의 장점은 명확했다. 휘발유에 납을 넣은 거예요. 납. 엔진의 연소가 매끄러워지고 주행 중 나킹 현상이 줄어들었다. 이 현상은 운전자에게 거슬렸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엔진 손상으로 이어졌는데 이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해결책도 있었다. 제조사들은 더 안전한 첨가제나 새로운 엔진 설계를 채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같은 성능과 내구성을 내기 위해 비용이 약간 더 들었다. 돈이 더 드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인류의 발명 가운데는 부작용이 크더라도 궁극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이 있다. 예컨대 석탄은 한때 런던의 하늘을 검게 물들였고 수많은 사람의 폐를 뒤덮었지만 강철을 녹여 철도를 만들었고 그 철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화물을 실어 나르며 현대 문명의 토대를 놓았다. 하지만 납 휘발유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 발전했지만 인류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연 상태의 납은 토양 속에 수백만 분의
몇 수준으로 존재한다. 거의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인체에 흡수되거나 축적되기 어려운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반면 휘발유에 섞인 사일티납은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일반 우리가 자연에 존재했던 납이랑 좀 다른 거예요. 납 휘발유가 내뿜는 매연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뇌가 손상된 거예요. 독이죠, 독. 노출량에 따라 IQ가 약 7.4점 정도 낮아졌고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IQ는 여러분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에서 7.4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경계지능에 있던 어린이들은 뭐예요? 다 솔직히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뇌 관점에서. 너무 슬픈 얘기죠. 너무 슬픈 얘기죠.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범죄와 폭력도 증가했어요. 뭐 때문에? 이 납이 들어간 휘발유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중독되었다. 2020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납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 이후 미국의 살인율이 20세기 후반에 7에서 28%가량 감소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이익은 전 세계 수억 명의 뇌를 손상시키고 범죄를 증가한 대가로 턱없이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은 이익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경고는 충분했다. 1920년대 납이 휘발유 첨가제로 도입될 당시 과학자들은 이미 납이 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신경 독임을 알았다. 뉴저지주는 한때 생산을 금지하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연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휘발유가 아니고 무연 넣어주세요. 이 무연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납이 무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이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무연 했는데 이 사건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왜? 납이 들어간 휘발유 쓰면 다 주변 사람 죽으니까. 하지만 막대한 돈을 받은 일부 인사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연소된 휘발유 속 납이 실제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비 당한 거죠. 그렇죠? 조금의 위험쯤은 감수할 만하다라는 논리였다. 경고는 반복적으로 무시되었고 결국 피해가 확실하지 않다는 산업계의 선전 문구에 힘입어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 이게 지금 누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AI라는 거예요. AI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까 알리바바 우리 사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이제 더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계속 AI가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될 건지만 말하지. 여러분, 젠슨왕 입에서 AI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못 들어봐요.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빡세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락가락 하는데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과연 제정신이었을까? 말 그대로 수억 명의 아이들에게 뇌손상을 입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수억 명. 그들이 소유한 회사와 주식은 고작 몇 %도 안 되었을 텐데 단지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다. 한편 손잡이를 훔치겠다고 남의 집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정말 미친 것처럼 들린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렵지 않았을까? 피해가 확실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정말 믿었던 걸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1923년 미즐리는 납 중독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정작 당사자가 납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복귀 후 대중 앞에서 납 휘발유의 안정성을 입증하겠다며 납 휘발유로 손을 씻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미친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는 다시 납 중독에 걸렸다. 아마도 그는 정말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지금 AI의 되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이 인간이 종말한다는 거는 터무니없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평생의 업적이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이 마지막 문단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여러분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프레온 가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오존 구멍 나갔고 이거 프레온 가스가 오존 구멍 내서 지구 진짜 멸망할 수 있다고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 쏙 들어간 게 더 이상 프레온 가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오존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최초의 염화불화탄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했고 결국 국제적 금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오존 구멍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프레온 가스를 발명한 사람 역시 토머스 미줄리 주니어였다.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구를 얼마나 많이 파괴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근데 초지능이 탄생해서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 미즐리의 영향은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인류를 망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더 좋은 인공지능, 더 좋은 인공지능으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면 더 좋은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명이 깊으면 여러분 뭐죠? 암도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AI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100분 토론에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정부 예산 투입해서 AI 발전시켜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결국엔 예산이 우리 인류 멸종시키면 어떡하려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알리바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AI가 미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니까요. 막 백도어 같은 걸로 막 이거 우회로 돌아가려고 막 지가 혼자서 시도를 했다니까요.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론이랑 연결되고 이게 미사일이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책에 나오잖아요. 이게 단백질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하게 높인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생명체를 만들면 어떡하려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교양이고 이거야말로 이거보다 여러분 깊이 있는 인문학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책 한번 읽고 나니까 웬만한 인문학 책이 뎁스가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인문학이 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궁극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진짜 끝단이에요. 끝단.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인간이 없어요. 인문학을 논할 수 없다고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읽어봤냐. 뭐 이거를 뭐 5천만이 다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50만 정도가 읽어봤냐. 500만 정도가 읽어봤냐. 그게 여러분 선진국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얼마나 양심 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지냐. 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 근처도 안 가겠죠. 미국은 이미 이런 거 관련해서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 책도 있고요. 자율주행 해요. 근데 여러분 초지능이 자율주행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유드코스키 작가님 같은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인생 걸고 정리해줬으니까 땡큐 그러면서 우린 이런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책을 읽어 여러분 사유의 깊이가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도 세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거다. 듀얼 브레인이랑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또 있으면은 이 책 2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